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어느 집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때는 2007년 12월. 어렸을 때부터 삼촌이 구해온 만화책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오덕의 기질을 키워왔어.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덕력을 키웠더니 일본이라는 나라에 흥미를 갖고 유학을 결심하게 됐어. 하지만 공부에 노력을 하지 않았으니 성적은 뻔했고 집안도 그다지 부유하지 않았어. 역시나 부모님은 일본 유학에 관해 반대하셨지. 그래서 1년간 일본 유학을 위한 공부와 알바를 두탕 뛰며 학비를 모았고 부모님께 내 일본 유학에 대한 결의를 보여드렸어. 결국 많은 곳에 지원을 했으나 원하는 목표 대학은 아니었어도 차선으로 택한 대학으로 입학이 결정됐어. 결국 유학을 승낙받았고 08학번으로서 꿈만 같던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 필자의 학과는 의료공학과로 공돌이기도 했고 그런지 어릴 때부터 신이란 걸 믿지 않았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SBS 토요 미스테리 극장, MBC 이야기 속으로 등 약간 기묘하고 오컬트, 미스터리 방송을 많이 즐겨보았지. 무서워하면서도 보게 되는 그런 거 말이야. 태어나서 한 번도 영적인 무언가를 본 적도 없었고 설령 눈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자연현상이라고 우기고도 남을 성격이었어. 일본은 흔히 4월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유학생들은 보통 3월 중순이나 말쯤에 미리 일본으로 건너가서 집을 구하거나 집을 꾸미는 등 여러 가지를 하게 돼. 하지만 필자는 돈이 여유롭지 못했고 남들처럼 미리 일본에 가 있을 수는 없었어. 미리 가면 숙박비랑 식비 등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 부동산을 찾아보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날 바로 집을 구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모든 사건의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운명의 출국, 날 3월 23일. 유학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안 찾아보고 남들에게 조언도 안 구하고 25kg짜리 여행 가방엔 신라면 5봉지, 세면도구, 겨울옷, 노트북이 전부였어. 부모님께서는 평일이라 일을 하셔야 했고 혼자서 인천공항까지 가서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니 여기저기서 들리는 일본어가 들렸어. 이곳이 내가 꿈꾸던 재팬트림. 하지만 오후 2시가 다 되었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한국에서 보았던 대학 근처 부동산을 찾아가기로 했어. 의외로 지하철은 상당히 복잡하고 표 뽑는 것부터가 난관이었어. 알 수 없는 요금 시스템은 이 나라의 물가를 짐작하게 하였고 거의 모든 돈을 카드로 들고 다녔던 터라 현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어. 왜 내가 가는 음식점마다 카드키가 없었던 걸까? 전철을 타고 여러 번 갈아타고 나니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1어로 대충 쓰인 종이 한 장만 들고서 찾아가기란 쉬운 게 아니었어. 당시 폰도 없었고 아이폰이란 게 내가 군대 갈 즈음에 나왔으니까 스마트폰 자체가 거의 없었어. 여행 가방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밥도 못 먹고 역시 집 밖에 나오면 고생이야. 미친 듯 돌아다닌 결과 겨우 그 부동산을 찾았어. 부동산 아저씨도 문을 닫으려고 했는지 정리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내가 불쑥 튀어나와 놀란 듯 했어. 그리고 내 사정을 말했어. 방을 구하는데 한국 사람이고 좀 싼 방이 필요하다. 인터넷에서 대충 봤는데 시설이나 연식은 오래돼도 좋으니 싼 걸 원한다. 이렇게 말하니 부동산 아저씨는 날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너한테 안성맞춤인 방이 있다. 내가 딱 원하는 그런 집이 있어. 라고 했어. 시키킹, 레이킹은 일본에서 방을 구할 때 꼭 필요한 건데 집세 외에도 중개인에게 주는 돈이 있고 또한 미리 선납으로 내야 하는 그런 것들이야. 이때 난 의심을 했어야 했어.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 웬 어린 유학생이 들어와서 싼 집 줘라. 라고 말했더니 옳거니 딱 너한테 좋은 집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이 상황 자체가 부자연스럽다는 걸 눈치챘어야 했어. 애당초 방이 비어 있다고 해도 미리 연락을 주고받고 돈을 받고 집주인은 입주자를 위해 방도 청소할 시간이 있어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따위가 일절 없었어. 하지만 남배도 고팠고 해도 떨어졌고 오늘 당장 잘 곳이 없다는 불안감과 혼자라는 불안감에 아저씨께 부탁을 했어. 내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당장 잘 곳이 없어요. 오늘 내가 그 집에서 하룻밤만 자고 내일 은행문 열면 성금이라도 쥐어드릴 테니 하루만 그 집에서 묵게 해주세요. 아저씨는 좀 고민을 하더니 대학이 어디냐고 묻고선 나를 그 집으로 데려다 줬어. 부동산에서 멀지 않아 15분 정도 걸어가니 그 문제의 집에 도착했어. 조그마한 맨션이었는데 주차장도 있고
건물도 깨끗해 보였어. 총 4가구가 살 수 있는 구조였는데 한 건물당 2가구씩 총 4가구가 살 수 있는 구조였어. 아저씨가 문을 따고 열어준 곳은 좌측 1층이었고 문을 열고서 날 버리듯 후딱 그 집 안으로 밀어버렸어. 그리고선 내일 다시 부동산으로 오렴. 이렇게 말하고는 떠났어. 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서 살짝 기분이 안 좋긴 했지만 1박을 공짜로 보낼 수 있다는 것과 요즘 한류다 뭐다 해서 한국인 이미지가 좋아져서 저 아저씨가 선심 베푸는 건가 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 하지만 이때부터 아저씨가 말한 내일을 보기까진 미칠 듯한 공포와 불안감에 쌓여 9시간을 보내야 했어. 일단 집에 들어갔어. 해도 지고 잘 안 보이길래 불 켜는 스위치를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어. 거실과 부엌, 화장실이 딸려 있었고 정말 굉장히 넓은 방이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 11조가 넘는 큰 집이었어. 조는 우리나라의 한 평, 두 평의 크기 개념으로 일본에서는 1조는 다다미 한 장 크기를 말하는 거야.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기둥을 만지작 더듬으면서 불 켜는 스위치를 찾고 있었어.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방에 불 켜는 스위치가 없었어. 갸우뚱거리다가 위에 전등을 보니 긴 줄이 있는 거 아니겠어? 알고 보니 스위치가 아니라 그 줄을 당겨서 켜는 방식이었어. 딸깍딸깍 2번 정도 당기니 불이 켜졌어. 잘 생각해보니 어렸을 때 살던 우리 집도 이렇게 당기는 방식으로 켜는 전등이 있었던 듯했어. 사소한 것에 웃음을 짓고 있다 보니 슬슬 배고프다 못해 속이 쓰린 거야. 가방 속에 신라면이 생각나서 여행 가방을 열어 풀어헤치고 깊숙이 들어있던 라면을 꺼내고 봉지를 뜯고 나니 냄비가 없네라는 생각이 들더라. 기본으로 갖추어져 있던 가스레인지를 켜보니 가스도 안 들어왔어. 처음 집에 오면 가스회사에 전화해서 연결해달라고 해야 했어. 배도 고프고 속도 쓰리고 해서 그냥 생라면을 우두둑 씹어먹고 가구 하나 없는 그 큰 방 한가운데 혼자 우두커니 생라면을 씹어먹고 있으니 뭔가 철행하기도 하고 서글펐어. 부모님께 잘 도착했다는 연락도 못 드리고 괜히 미안해지고 혹시나 해서 가져온 노트북으로 애니를 보고 있었어. 시간은 벌써 11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보던 애니도 거의 끝날 즈음 갑자기 벨이 울렸어. 굉장히 아날로그틱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어디서 소리가 나나 하고서 봤는데 누가 우리 집 벨을 누른 거였어. 현관문 조그마한 구멍으로 쳐다봤는데 웬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한 남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거 아니겠어? 순간 옆집인가? 윗집인가? 내가 전기 아까 뭐하다가 잘못 건드렸나? 이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뭐라고 말해야 하지? 진짜 엄청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나? 이러다가 쫓겨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밀려왔어. 약간 위축돼서 다시 구멍을 봤는데 그 남자가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서 왼쪽 손을 든 채로 잘은 모르지만 왼쪽 팔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계속 우리 집 벨을 누른 것 같았어. 우리나라 벨처럼 큰 소리는 아니지만 귀뚜라미처럼 작게 울리는 소리가 징그러울 만큼 계속 들리니 나도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길래 많이 화나셨나 하고서 뭔지 몰라도 타지이기도 하고 가난했기에 무작정 고개 숙이고 사과부터 했어. 이렇게 과한 사과를 하면서 몇 차례 눈도 못 마주치고 사과를 했어.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도 아무 말도 없어서 다시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아무도 없는 거였어. 어디 갔지? 위층 가셨나?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일이 크게 번지지 않은 걸 감사하면서 현관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딸깍딸깍 그러더니 거실에 켜놨던 불이 꺼지는 거 아니겠어? 처음에 저 당기는 전등을 켤 때 2번 당기면 켜지는구나라는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던 게 탁 떠오르면서 어두컴컴한 방에 들어가 그 전등줄을 찾았어. 아까처럼 더듬더듬거리면서 다 알아. 라는 식으로 공중에다가 팔을 붕붕 휘둘렀어. 이렇게 하면 줄을 건드려서 당기려고. 그런데 뭔가 사람 어깨 같은 걸 친 듯한 느낌이 딱 드는 거야. 사람이 어두운 곳에서 순간적으로 놀라면 갑자기 주저앉고 웅크리게 되는 것 같아. 난 순간 놀라서 어라고 외치고선 엎드렸는데 엎드린 채로 눈을 살짝 떴는데 사람 발이 보였어. 그것도 선체로 있는 맨발이었어. 그리고 살짝 보니 양복바지 끝자락이 보였어. 다리를 따라서 위를 쳐다보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고 눈을 질끈 감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딸깍딸깍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감은 눈이 뭔가 환해지면서 눈을 떠보니 발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엎드린 채로 눈만 돌려서 방 주위를 봤는데 처음 왔던 그대로의 아무것도 없는 휑한 다다미 방이었어.
있는 거라곤 다 풀어헤쳐진 내 여행 가방과 먹다가 조금 남긴 라면 부스러기와 신라면 봉지뿐이었어.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노트북 전원까지 그대로 켜져 있는 거 아니겠어? 늘 보던 바탕화면이었어. 그런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던 게 있었어. 아까 내가 분명히 애니를 보고 나서 이제 볼 애니도 없다. 벌써 11시가 넘었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노트북 시계를 보니 아직 10시 58분이었어. 순간 뭔가 소름이 돋으면서 공포감에 휩싸여 그 자리를 당장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뿐이 안 들었어. 아까 부동산 아저씨와 같이 맨션으로 걸어오면서 보았던 편의점이 생각났어. 일본은 한국과 다르게 엄청 번화가가 아닌 이상 해가 떨어지면 여자들도 외출을 잘 안 하고 가게들도 슬슬 문 닫을 준비를 하지만 편의점은 예외야. 풀어헤쳐진 라면과 노트북을 대충 여행 가방에 구겨 넣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가방을 다시 드르륵 끌고 현관을 나섰어. 정말 그때 당시엔 등 뒤에 뭐라도 쫓아올까 두려워서 겁나 뛰면서 갔어. 드디어 저 멀리 로손이라는 편의점이 보였고 다급히 들어가서 손에 집히는 걸 아무거나 집고 계산을 했어. 하지만 문을 나서려고 했을 때 갈 곳도 없고 다시 가기는 죽어도 싫고 그래서 편의점에 있는 만화책이랑 잡지를 읽는 척 했는데 내용은 당연히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 편의점이 유리로 되어 있었고 난 그쪽을 바라보며 잡지를 읽는 척을 했는데 저 멀리 양배추 한가운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 거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남자애한테 얘기를 했어. 여기 대학 유학생인데 웬 검은 정장 입은 야쿠자 같은 놈이 날 죽이려고 해. 나 좀 여기 있게 해줘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아르바이트생이 겁나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경찰에 신고를 해줬어. 15분도 안 돼서 경찰이 왔고 경찰한테 내가 겪은 일을 다 말했더니 왼쪽에 좀 나이 많아 보이고 계급 좀 높아 보이는 40대 정도 먹은 아저씨가 일단 차에 타라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찰차에 타고 갔어. 그 와중에도 나한테 계속 여러 가지 인상착의를 묻길래 아는 대로 사실대로 다 말해줬어. 그러자 그 경찰이 나한테 믿을지 말지는 당신의 몫이야라고 차분하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경찰차가 향하는 곳이 아까 그 우리 집 방향이었어. 난 알려주지도 않았고 난 경찰서 가는 줄 알았는데 알아서 우리 집 방향으로 가는 거야. 난 놀라서 안 가도 돼요라고 말했는데 확인시켜줘야 할 게 있다면서 그리로 데려갔어.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기겁했어. 웬 넝쿨 같은 게 가득하고 위층은 유리가 깨져 있고 주차장 아스팔트도 깨져서 사이사이에 잡초가 삐져나와 있고 그런데 분명히 위치는 아까 그곳이 맞아. 밤이긴 해도 아까 본 그 건물의 형상을 잊을 수가 없었어. 내가 아까 뛰쳐나와서 그런지 문은 열려 있었고 벨은 있긴 했지만 버튼이 콕 박혀 빠지지 않으니 눌려지지도 않고 물론 소리도 안 나고 아까 냄비 있나 확인해 보려고 싱크대 서랍 열었던 거 그대로 열려 있고 그 먼지 바닥에 내가 여행 가방 가지고 들어온 바퀴 자국이 그대로 그려져 있었어. 그 전등 딸깍딸깍은 당연히 안 켜지고 너무 무서웠던 건 신라면 봉지와 라면 부스러기가 내 눈에 들어왔어. 내가 여기서 라면을 부셔 먹었다고. 새벽 1시가 다 돼서 확인하니 더 무서웠어. 무엇보다도 너무 소름이 끼쳤어. 그럼 내가 본 건 불을 켰던 건. 많은 생각이 뇌리를 스쳐가고 있을 때 경찰관이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 내게 물었어. 난 너무 무섭고 황당하기까지 해서 부동산 아저씨가 날 여기로 밀어 넣었어. 라고 말하니 경찰이 다시 한번 놀라더니 혹시 여기서 제일 가까운 A 부동산이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새벽 1시에 그 부동산까지 차를 몰고 같이 가자는 거야. 그리고선 그 부동산에 도착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건물의 구조를 잘 아는 듯 부동산 뒷문으로 가서 경찰이 다급하게 막 노크를 했어. 그랬더니 웬 아줌마가 졸린 눈으로 문을 열었어. 그리고선 경찰이 말했어. 실례가 안 된다면 남편분 영정사진을 봐도 되겠습니까? 일본엔 누가 죽으면 집에서 사진을 놓고 모시는 게 있어. 아줌마는 눈이 동그래져서 그래도 좋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경찰이 내 손을 잡고 집으로 같이 들어갔어. 그리고선 사진을 봤는데 아나 그 아저씨였어. 진짜 다리가 후들거려서 힘이 다 풀렸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럼 아까 긴 셔츠 입고 배 나온 아저씨는 누구였지? 날 현관에서 밀어넣을 때 날 민 건 누구였지? 사건의 전말은 이랬어. 내가 하룻밤 지냈던 맨션은 정확히 말하면 왼쪽 건물 1층에 살던 사람은
20대의 남자였는데 취직을 못해서 그렇지 열심히 사는 남자였어. 이 남자는 그 지역에서 늘 검은 정장만 입는 단벌 신사로 통했고 마을 사람들도 다 아는 성실한 남자였어. 그런데 그 남자의 부모님이 갑작스레 교통사고 뺑소니로 두 분 다 목숨을 잃으셨고 그것으로 인해 남자는 약을 먹고 손목을 긋고 자살을 했다고 했어. 그리고 부동산 아저씨는 40대 아저씨로 그 맨션을 갖고 있는 오야상, 즉 집주인이었던 듯했어. 그런데 그 자살 사건이 있고 그 집에는 사람이 입주하지 않았고 아저씨는 그 집을 헐고 큰 주택을 새로 만들려고 했다고 해.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결국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 두 번째 이야기, 낚시. 통을 연다. 지렁이가 꿈틀거린다. 실한 놈들로 집어서 그대로 바늘에 꿰다. 이미에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다. 넘실대는 해를 응시하다가 잔잔한 수면 위의 정적을 깨트린다. 미끼는 이미 던져졌다. 남은 건 고기가 미끼를 무는 것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옛날부터 나는 낚시가 좋았다. 내가 무언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내 양손으로 생명을 저울질한다는 것. 기다림의 미학이 있다는 것. 이외에도 낚시의 재미를 나열하면 한 괴짝의 소주와 10번의 밤이 필요하다. 지가 움직인다. 사람 소리가 들린 것도 마침 그때였다. 안녕하십니까? 걸걸한 목소리와 넉살 좋은 말투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미 쉬는 갑분이 넘긴 듯하다. 인적이 끊긴 듯한 곳이지만 낚시 좋아하는 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곳이다. 이거 곤란한 일이 생겨서 제가 그만 깜빡하고 번호를 놓고 왔지 뭡니까? 염치가 없다는 건 알지만 혹시 번호 좀 빌릴 수 있는지요? 손의 떨림이 멈췄다. 이런, 고기가 도망간 모양이다. 번호는 저도 없는지라. 토치라면 있습니다만.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놈들을 익힐 수만 있다면요. 그는 손에 든 고기가 가득한 양동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매운탕 한 숟갈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로서는 전혀 물릴 이유가 없었기에 조촐한 술상이 열렸다. 술잔이 오가고 기분이 좋아진다. 입이 근질근질해진다. 나 말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이 사람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어진다. 참는다. 이래서 술이 좋다니까. 나는 말이지 생판 남에게야말로 솔직할 수 있다고 보네. 생각해보게나.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솔직해지면 필시 악영향이 따라온다네. 허나 낯선 타인, 그전까지 만난 적이 없고 그 후에도 없을 사람이라면 솔직해져도 탈이 없다는 거지. 그렇기에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만큼은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것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이야기를 들어볼 텐가? 저야 영광이죠. 영광은 개뿔.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내 주사가 나왔다. 그건 바로 상대방에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 술을 처음 접했을 적에 취하지 않은 척하려 열심히 연기하다가 생긴 주사다. 보나마나 꼰대의 인생 이야기겠지. 소시적의 영광들과 계집년들 좀 따먹은 이야기, 젊었을 적 몰았던 차라든지. 내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여우 같은 마누라의 토끼 같은 딸내미가 있다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둘의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 내가 퇴근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뭐랄까 나를 독차지하려고 한다고 할까나? 이건 내 주책 같은 게 아닐세. 둘 다 쉬지 않고 기싸움을 펼친다네. 아빠는 사과가 좋죠? 하면서 사과를 깎아서 들이대는 딸과 아니 그이는 배를 더 좋아해하면서 배가 담긴 접시를 들이대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처음에는 좋았지. 관심을 받아서 싫어할 리가 어디 있겠는가. 허나 그것도 처음에만 그랬을 뿐.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밑을 노르시지. 그래서 어느 날 아내를 붙잡고 물어봤지. 당신하고 정연이 도대체 요즘 왜 그러는 거야? 정연이는 내 딸 되는 아이라네. 그랬더니 아내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게 아닌가. 그러고는 갑자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정연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라고 웃기지도 않은 소리를 말했지. 그 아이 방문이 요즘 항상 잠겨져 있는 것 당신도 알 테죠. 그 아이 사실 목 주위에 파우더와 컨실러를 바르고 있어요. 흉터를 지우려고. 정연이는 목을 매달고 죽었어요. 그래서 목 주위에 밧줄 자국이 시퍼렇게 남은 건데 그 아이는 왜 요즘 트러블이 자꾸 나냐며 성화를 부리고 있어요. 이 집안에서 그 애와 함께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내 딸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나는 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네. 하지만 그 순간 딸아이가 보고 싶어졌지.
아직도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등지고 딸아이의 방으로 달려갔어. 역시 방문은 잠겨 있었지. 정연아, 아빠다. 문 좀 열어주겠니?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방문이 열리고 정연이가 나왔어. 분명 목 주위가 허옇고 뿌옇더군. 손을 뻗어 그 분가루들을 치워내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무언가의 실체를 보고 싶었지.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 아빠니까. 그 대신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네. 엄마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니? 그 말을 꺼내자마자 정연이의 안색이 시퍼렇게 변하더니 내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더군. 그러고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 엄마가 아빠도 이제 눈치채신 거죠?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는 정연이를 보고 있자니 나도 한바탕 내 가슴속 언저리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싶었지. 그렇게 눈물을 꾹 참고 있는데 정연이가 말을 이었어. 엄마 배를 보면요. 군데군데에 칼자국이 있어요. 그 칼자국은요. 얼마 전에 집에 침입한 괴한이 엄마를 살해하면서 생긴 자국이에요. 아빠, 지금까지 말 안 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우린 가족이니까요. 어찌나 슬프던지 내 딸과 아내는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어서도 자신들이 죽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어. 둘 다 죽었어. 그래, 둘 다. 그러고는 미쳤지. 자신들이 멀쩡히 살아 움직이는 사람인 줄 안다니까. 그녀들이 보이는 나 또한 미쳤지. 그래, 우리 가족은 미친 가족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치게 된 원인이 뭘까? 내가 그날 회식이 있어서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만취해서 길바닥에서 잠이 들어서 신고가 들어왔지만 아무 말이 없어서 그런지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서 아니야. 그 원인은 말이야. 네가 내 딸 정연이를 강간하고 그 애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를 죽였기 때문이야. 그 일이 있고 정연이는 목을 매달아 자살했어. 너는 그 심정을 알아. 자기 피부치의 주검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손으로 내리는 그 심정을 우대식. 증거가 없었대 경찰이. 증거? 내 딸이 피와 눈물로 쓴 내 이름 석자가 그 증거인데 말이야. 너는 내가 쉽게 안 죽여. 그럼요. 맞는 말입니다. 술에 취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세 번째 이야기, 군대 선임의 괴담. 제가 군대에서 근무를 서면서 선임한테 들었던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대 특성상 근무가 많아 근무 시간에 얘기하는 게 보편화돼 있었죠. 이날은 선임이 무서운 얘기를 하나씩 풀어보며 시간을 때우자고 했죠. 저는 아는 얘기가 거의 없고 재미없는 에피들만 있어 실망한 선임이 본인이 경험했던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죠. 편의상 선임을 제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고 해요. 당시 제이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책을 빌려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3층에 살고 있던 제이는 1층 아주머니에게서 책을 빌리고 돌려주곤 했죠. 그렇게 평소와 같이 책을 갖다 주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실수로 2층에 내려 101동이 아닌 201동 문 앞에 서게 되었죠. 배를 눌러보고 문을 두들겨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기에 제이는 그냥 문을 열어봤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문은 열려 있었고 심지어 불도 켜져 있어 제이는 인사를 하고 책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고 후다닥 나왔습니다. 책이 돌아오지 않으니 101동 아주머니는 당연히 연락을 했고 제이의 엄마가 어디에 반납했는지 같이 가게 되었죠. 제이는 201동 문 앞에 엄마와 다시 섰고 이번에도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들겼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처럼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이번엔 문도 잠겨있는 상태였답니다. 결국 경비실에 연락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됐죠. 당연히 이 집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고 분명 불이 켜져 있고 탁자가 있던 집은 불도 꺼져 있었으며 탁자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도 같이 사라져 결국 책은 못 찾게 됐죠. 네 번째 이야기, 집 안의 소리.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이곳은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고 주민들 대부분은 노인들이었다. 산골짜기를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타고 들어가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이 마을은 현대화된 도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터넷은커녕 전화 신호조차 불안정한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주인공인 정민은 도시에서의 스트레스와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이 마을로 들어왔다. 작가인 그는 최근 들어 작업의 한계에 부딪혀 영감을 찾기 어려워졌고 더 이상 도시의 소음 속에서는 창작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이 시골 마을에 조용한 집을 임대해
잠시 동안 머무르기로 했다. 그가 임대한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깊숙이 위치한 오래된 한옥이었다. 집주인은 이 집이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집 중 하나라며 몇 년째 비어 있어 관리가 소홀했음을 미리 경고했다. 하지만 정민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오래된 건물의 분위기가 창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집은 밖에서 보았을 때 꽤 넓어 보였지만 정민이 직접 들어가 본 내부는 생각보다 더 크고 복잡했다. 방이 많고 각 방은 긴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방들이 복도를 따라 미로처럼 연결된 느낌이었다. 마루는 삐걱거렸고 벽에는 낡은 도배지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정민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이곳에서 며칠 동안 정민은 글을 쓰고 산책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마을 사람들과도 가끔씩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들과 깊이 교류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며 글을 쓰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민은 평소처럼 작업을 하다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다.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갑자기 어딘가에서 뚝뚝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집의 소음이라 생각해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졌다. 마치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바닥을 걸어 다니는 소리 같기도 했다. 정민은 잠에서 깨어났다.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고 이번에는 더욱 명확하게 들렸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기 시작했다. 소리는 복도 쪽에서 나는 듯했다. 정민은 불을 켜지 않고 조용히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어둡고 차가웠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와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소리는 복도의 끝, 가장 안쪽 방에서 나는 것 같았다. 정민은 그 방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방 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이상한 점은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을 열어보기도 하고 바닥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정민은 다시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분명히 들렸다. 누군가가 복도를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였다. 정민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복도 끝에서 서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분명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어둠 속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순간 소리가 멈췄다. 정민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정민은 소리의 원인을 찾지 못한 채 결국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밤이 되자 그 소리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욱 명확하게 그리고 더욱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정민은 다시 복도로 나가 소리를 추적하려 했지만 여전히 그 소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소리는 정민이 움직일 때마다 멈췄다가 그가 멈추면 다시 시작되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정민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밤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제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마치 의도적으로 그를 괴롭히려는 듯 느껴졌다. 그는 점점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글을 쓰는 것도 힘들어졌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참았다. 그런데 어느 날 정민은 우연히 마을의 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노인은 정민이 머물고 있는 집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다. 노인은 그 집이 원래 마을의 한 부유한 가문의 소유였다고 했다. 그러나 몇 년 전 그 집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집주인 부부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어린 딸은 실종되었다는 것이었다. 이후로 그 집은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꺼리기 시작했다고 했다. 정민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자신이 들었던 소리들이 단순한 환청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그날 밤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소리가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소리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다. 밤이 되자 어김없이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확실하게 들렸다. 정민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복도를 지나 소리가 나는 방 앞에 섰다. 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 안에서 낡은 나무바닥 아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분명했다. 정민은 용기를 내어 바닥을 살폈다.
바닥의 한 부분이 살짝 들려 있었고 그는 그 부분을 힘을 주어 들어 올렸다. 바닥 밑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정민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함께 다이어리와 같은 작은 노트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한 표정의 가족이 찍혀 있었다. 바로 이 집의 원래 주인인 듯했다. 그러나 그 중 한 사진에서 정민은 사진 속 딸의 눈이 검게 칠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눈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오싹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노트를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노트에는 집주인 부부의 딸이 적은 듯한 일기가 담겨 있었다. 일기 속에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소녀는 자신의 부모가 자기를 무시하고 외면하기 시작했다고 적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몇 장에서는 소녀가 자신이 이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쓴 글이 있었다. 정민은 노트를 다 읽고 나서야 그 소녀가 아직도 이 집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녀는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때 정민은 다시 한번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소리가 바로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정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바로 그 소녀였다. 소녀는 정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사진 속에서처럼 눈이 없었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정민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정민은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소녀는 아무 말도 없이 정민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뒤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복도 끝 어딘가로 사라졌다. 정민은 뒤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녀가 남긴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가 떠올랐다. 내가 이 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바로 이 집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야. 정민은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소녀는 그 집과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집안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정민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정민은 아침이 되자마자 그 집을 떠났다. 그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무를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집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마을을 떠나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그 집에서 들렸던 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 후로 정민은 그 마을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집을 떠나온 후에도 그는 가끔씩 그 소리를 듣는 듯한 환청에 시달렸다. 마치 그 집이 그를 따라오는 것처럼. 정민은 결국 그 소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창작의 영감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 사건 이후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도 정민은 그날 밤의 소리를 잊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밤이 되면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아마도 그 집이 그를 영원히 놓아주지 않겠다는 경고였을지도 모른다.